안녕하세요, 서쌤입니다. 기계제도 세 번째 밀링 가공입니다. 밀링 가공도 선반 가공처럼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반 가공과 마찬가지로 밀링 가공도 꼭 암기해 두실 건 암기해 두시고 중요한 부분을 꼭 학습해 주시길 바랍니다. 밀링 가공은 선반 가공과 또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주로 이렇게 직육면체인 평면을 가공하는 공작 기계입니다. 그래서 밀링 커터를 회전시켜서 테이블에 고정한 가공물을 테이블을 이동시켜서 가공하는 그런 절삭 공작 기계입니다. 밀링으로 할 수 있는 작업의 종류에는 위평면을 가공하는 평면 가공이 있고요. 그리고 단을 가공하는 계단을 만들어주는 단 가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홈도 낼 수가 있습니다. 엔드밀을 이용해서 홈도 낼 수 있고 드릴을 설치해서 드릴 구멍을 낼 수도 있습니다. T홈 가공이라고 해서 T홈 커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T자형 홈을 팔 수도 있고요. 더브테일 가공이라고 해서 치마 모양의 이렇게 된 부채꼴 모양의 더브테일 커터를 이용해서 더브테일 가공도 가능합니다. 곡면 절삭도 가능하고요. 보링이라고 해서 이미 뚫려져 있는 구멍을 넓히는 작업이 가능합니다. 밀링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수직 밀링 머신이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주축이 여기 이렇게 들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커터, 밀링 커터가 이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됩니다. 커터를 놓고 이게 테이블입니다. 테이블. 이따 밀링의 구조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공작물을 놓고 이 테이블이 좌우로도 움직일 수도 있고 앞뒤로도 움직일 수도 있고 상하로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구는 회전 운동만 하고 있고 공작물이 이송을 해서 가공을 하는 그런 공작 기계입니다. 밀링 머신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수직 밀링 머신이 있고요. 그리고 수평 밀링 머신이라고 해서 칼날이 이렇게 수평으로 도는 수평 밀링 머신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수직 밀링 머신이 가장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의 또 다른 형태인 수평 밀링 머신도 꼭 봐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른 종류들은 읽어보시고요. 밀링 머신은 아까 그림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칼럼이라고 하는 기둥을 기준으로 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럼이라고 하면 밀링 머신의 몸체죠. 여기 있는 이 몸체를 칼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삭 저항에 잘 견디고 진동이 적은 미하나이트 주철을 많이 사용하죠. 다음 니라고 하는 상하로 움직이는 부분, 상하로 움직이는 부분을 니라고 하고요. 쉐들 전후 앞뒤로 움직이는 쉐들이 있고요. 테이블 위에 공작물이 얹혀지겠죠. 그래서 테이블은 좌우로 이동합니다. 다음 오버암이라고 해서 아버가 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버암을 고정해주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구조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이 수평 밀링 머신의 크기도 가끔 이제 출제가 되는데요. 수평 밀링 머신의 크기는 테이블의 이동 거리로 나타냅니다. 테이블이 얼마나 이동할 수 있는지를 가지고 나타냅니다. 이 테이블이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갈 수 있는지, 왼쪽으로 얼마만큼 갈 수 있는지 이동거리를 나타내고요. 이 이동거리가 200mm인 것을 1호기로 하고 50mm씩 증가할 때마다 이 호수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네, 수직 밀링 머신도 똑같이 테이블의 이동 거리를 번호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밀링 머신의 크기를 표시할 때는 이 테이블의 전후 이동 거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은 밀링 머신의 부속품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테이블 위에 그냥 공작물을 얹혀 놓으면 회전하는 공구가 다가갔을 때 공작물이 튕겨 나가겠죠. 잘 고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밀링 바이스, 테이블 위에 T볼트를 이용해서 고정시키고 밀링 테이블 위에 밀링 바이스를 고정시키고 거기에 공작물을 고정시키는 것이죠. 이렇게 고정시켜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밀링 바이스를 고정시킬 수도 있고요. 이 밀링 바이스를 빼고 분할대라는 것을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 분할대를 설치해서 여기 분할대를 보시면 이쪽이 공작물을 끼우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사람이 돌리는 것이죠. 여기 구멍이 많이 막 뚫려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구멍의 조합으로 360도의 이 방향 각도를 여러 가지 8개나 4개 또는 내가 원하는 개수로 각도로 이렇게 분할할 수 있는 원을 분할할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분할대, 그래서 각도를 분할할 때 사용하는 밀링 부속품입니다. 그 다음 회전 테이블, 그리고 원형 테이블 위에 설치합니다. 그래서 자동이나 아니면 수동으로 이렇게 회전시킬 수가 있어서 윤곽 가공 그리고 등분, 간단한 등분을 할 때는 이 회전 테이블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슬로팅 장치, 주축의 회전 운동을 직선 왕복 운동으로 변화시켜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주축은 회전 운동밖에 하지 않는데 이 회전 운동을 왕복 운동으로, 직선 왕복 운동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 장치를 설치를 하게 되면 키홈이나 스플라인, 이런 키홈 같은 것들을 쉽게 가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속품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건 슬로팅 장치가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회전 테이블, 분할대는 이제 좀 더 뒤에 어떻게 분할하는지, 분할의 방법 3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더 자세히 보겠고요. 그리고 바이스, 이런 것들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밀링 커터는 기본적으로 정면 밀링 커터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기에 바이트 팁이 밀링 커터는 바이트 팁이 여러 가지가 붙습니다. 여러 개가 붙습니다. 선반에는 바이트 1개당 바이트 팁이 하나 붙었죠. 근데 밀링 커터에는 한 커터에 여러 개의 바이트 팁이 붙습니다. 그래서 주로 평면을 가공할 때 사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엔드밀, 이렇게 원통형의 날이 있는 형태입니다. 여기 엔드밀에 여러 종류가 있죠. 그래서 홈 가공도 가능하고 평면 가공도 가능하고 윤곽 가공이라고 해서 옆면에 모양을 내는 윤곽 가공, 포켓 가공 또는 구멍 가공 등이 여러 가지 가공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티옴이나 더브테일 커터, 아까 머신, 밀링 머신의 가공 종류를 할 때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절삭 조건에 대한 공식으로는 아까 3반에서 나온 공식과 같습니다. 철삭 속도, 그래서 공작물과 공구 간의 상대 속도를 절삭 속도라고 하는데, 공식은 V는 1000분의 파이 dn이죠. 그래서 이걸 회전수로 정리를 하면 n은 파이 d분의 1000v, 이렇게 두 가지 공식을 꼭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3반에서는 이 스몰 t가 공작물의 지름이었어요. 그쵸? 근데 밀링에서는 이 스몰 t가 밀링 커터의 지름입니다. 밀링 커터. 밀링 커터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어쨌든 간에 밀링 커터는 회전하는 거니까 분명히 지름이 있을 겁니다. 정면 밀링 커터의 지름도 있고 엔드밀의 지름도 있죠. 보통은 엔드밀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전수와 절삭 속도는 같은데 이 D 값이 가리키는 게, 지칭하는 게 다르다 라는 걸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다음 밀링 절삭 이론에서는 이송에 대한 공식도 중요한데요. 네, F는 FZ 곱하기 Z 곱하기 N, 이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송이라고 하면 테이블의 이송 속도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걸 커터 날 1개 기준으로 계산한 거죠. 그래서 날 1개가 여기서부터 이 공작물을 한번 이렇게 치는데 가는 거리, 날 1개를 치는데 가는 거리, 1개 날당 이송이 있고요. 이렇게 날 1개가 치는 거리가 있겠죠. 그쵸? 이만큼을 쳐서 없애겠죠. 근데 이 밀링 커터가 한 바퀴가 돌게 되면 여러 개의 날이 있으니까 그 날 개수만큼 이렇게 칠 겁니다. 그쵸? 한 바퀴는 여기. 그리고 이걸 1분 동안 치게 되면, 이송을 1분 동안 하게 되면 일정량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송이라고 하면 분당 이송량이라고 해서 미터 퍼 미닛이나 밀리미터 퍼 미닛의 단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은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이 뒤에 있는 공식은 여기 있는 공식 어디서 봤죠? 여기서 봤죠. 그쵸? 이 n이라고 하는 이걸 대입을 한 거죠. 그래서 나온 공식입니다. 결국에는 같은 공식이죠. 그래서 이송의 이송 공식도 꼭 암기해 두시길 바랍니다. 밀링은 절삭 방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 방향과 가공물의 이송이 반대인 가공을 상향절삭이라고 하고, 같은 경우를 하향절삭이라고 합니다. 밀링에서 상향절삭과 하향절삭의 개념이 왜 필요하냐면 평면을 가공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엔드밀을 이제 위에서 봤을 때, 그리고 네모난 것은 가공물, 공작물입니다. 위에서 본 그림입니다.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해서 가공을 한다고 하면, 이쪽 부분을 가공할 때하고 이쪽 부분을 가공할 때하고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 부분을 가공할 때는 이제 이렇게 엔드밀이 이렇게 오겠죠.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테이블은 이쪽으로 움직이는데 공구는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이죠. 그쵸? 이게 바로 상향절삭과 같죠. 공구는 이쪽으로 움직이는데
테이블은 이송은 반대쪽으로 옵니다. 그쵸? 이송과 회전 방향이 반대인 경우, 서로 반대인 경우, 그럼 여기는 상향절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럼 결국에는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간다는 얘기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는 얘기는 다 상향절삭이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이번엔 시계 방향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 방향은 똑같이 이 방향이죠. 그렇죠? 이 방향이죠. 그러면 테이블은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일 텐데요. 절삭도, 속도도 이렇게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같이 회전하죠. 그때는 같은 방향이죠. 이렇게 이 방향, 이송 방향도 이 방향. 회전 방향과 이송 방향이 같을 때, 이때는 하향절삭이죠. 그래서 어떻게 공구를 들어갔냐에 따라서 상향절삭과 하향절삭이 판별이 됩니다. 결국에는 뭐 이렇게 어렵게까지 생각을 안 해도 되고, 이 그림을 잘 이해하면 되는데요. 공구, 얘가 이제 동그라미가 공구입니다. 공구. 그리고 여기 공작물이죠. 공구의 회전 방향과 공작물의 이송 방향이 반대일 때는 상향절삭, 이렇게 공구가 공작물을 올려치면서 깎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공구의 회전 방향과 이송 방향이 같을 때는 하향절삭, 공구가 이렇게 내려치면서 깎죠. 그래서 하향절삭입니다. 그래서 상향절삭과 하향절삭의 차이를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백래시라고 하는데 나사에서 뒤틈이 발생하게 되죠. 근데 상향절삭은 이송 방향과 회전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이 뒤틈이 생길 수가 없어요. 꽉 조여져 있는, 서로 반대, 힘이 반대여서 뒤틈이 생길 여유가 없습니다. 근데 하향절삭은 같은 방향으로 절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백래시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서 백래시를 제거해야 합니다. 하향절삭은 공작물을 누르는 형태로 가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누르는 하중이 공구에도, 이 공작 기계에도 진동으로 남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격력에 있어서 높은 강성이 필요하다. 그러겠죠? 그 다음 상향절삭은 들어 올리면서, 이렇게 올려치면서 가공을 하기 때문에 공작물이 이렇게 뜰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을 하는데 조금 불리하고요. 반면에 하향절삭은 내려 누르면서 가공을 깎아내리게 하기 때문에 고정에 유리합니다. 상향절삭은 공구 수명이 크고요. 하향절삭은 상향절삭에 비해 공구 수명이 깁니다. 그리고 마찰 저항은 상향절삭이 더 크고요. 거칠기는 상향절삭이 가공면이 나쁩니다. 하향절삭이 가공면이 좋습니다. 그래서 상향절삭, 하향절삭을 꼭 비교해서 공부해 두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분할 가공인데요. 원하는 각도로 분할할 때 분할 가공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모난 형태를 이렇게 육각 형태로 가공할 때도 육각의 모양대로 각도를 주어야겠죠. 그쵸? 이 각도를 줄 때 이제 분할대를 이용한 분할 가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분할 가공에는 직접 분할법으로 분할할 때하고, 단식 분할로 분할할 때하고, 차동 분할로 분할할 때,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분할판을 한번 사진을 보게 되면 여러 개의 구멍이 뚫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직접 분할로 분할하게 되면 직접 분할법의 구멍 수는 24개가 직접 분할법입니다. 분할판에 구멍이 24개이므로 24의 약수만 분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수일 때만 분할이 가능하고 그 분할하는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러한 네모난 사각형을 육각형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등분수가 6이 되겠죠. 그쵸? 그럼 여기 6을 나누면 24분의 6이죠. 그러면 x는 4가 되는데요. 네, 구멍을 4개마다 이동해서 구멍을 돌려주면 분할이 6번이 돼서 총 육각형을 만들 수 있는 회전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단식 분할법은 직접 분할법으로 분할할 수 없을 때 24의 약수 이외의 숫자로 분할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원리는 크랭크 이제 기어 변환을 이용해서 여기 이제 구멍이 있는 게 보이시죠? 이 사람 손으로 이 구멍의 개수를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 옮기는 기준은 이 공식을 활용해서 사용하고요. 원리는 크랭크를 40회전 시키면 주축은 한 번 돌아갑니다. 얘를 40번을 돌리면 이 주축이 한 바퀴가 돌아갑니다. 그 원리를 이용해서 구멍수를 판별해내서 등분수를 가려내는 것이죠. 기능사 수준에서는 분할법의 종류, 그러니까 직접 분할법, 단식 분할법, 차동 분할법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직접 분할법으로 계산해내는 방법들에 대한 유형이 자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단식 분할법은 개념만 알아두시는 게 더 편하실 겁니다. 이런 분할대의 종류는 우리가 이제 분할대라고 하면 실제로는 여기에 공구가 이제 끼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돌리는 구멍이 많은 부분 여기입니다. 그래서 얘를 돌리게 되면 일정한 구멍의 개수대로 돌리게 되면 얘가 일정한 등분수로 돌아가게 된다는 얘기죠. 결국엔 그 개념이 분할대의 개념이고 이 분할대의 종류는 브라운 샤프트형과 신시내티형, 밀워키형 이렇게 세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종류마다 분할판 넘버링과 또 구멍의 수가 다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중요한 건 이름, 종류의 이름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차동 분할법은 직접 분할 24의 약수도 계산할 수 없고 단식 분할 40분의 1 회전으로 계산할 수도 없는 60 이상의 특수한 숫자를 복합적으로 분할할 때 사용을 합니다. 보통 거의 쓰지는 않죠. 웬만하면 직접 분할이나 단식 분할법으로도 충분히 가공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개념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밀링의 구조, 그리고 밀링 머신의 부속품과 장치들, 그리고 밀링 머신으로 가능한 가공들, 절삭 조건, 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이송에 대한 공식도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밀링에서 중요한 거 상향절삭, 하향절삭 꼭 비교해 보시고요. 그리고 분할법의 종류들 같이 한번 봤습니다. 관련된 기출문제를 한번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보통 2문제는 꼭 나오고요. 3문제, 4문제, 어떤 데는 6문제까지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선반과 밀링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공작기계의 대표적인 공작기계들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내용은 조금 자세하게 공부해 두셔야지 많은 점수를 따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